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압도한다. 알릭스 파트너스. 빌 코니 포브스에서 6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컨설팅 회사인 알릭스 파트너스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동차 산업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내 시장은 2026년 첫 4개월 동안 배송이 18% 감소했다고 알릭스 파트너스는 수요일 프리젠테이션에서 밝혔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는 2026년 전체 기간 동안 10% 감소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비용과 차량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중국 자동차지 업체는 3년 안에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5년 안에 신차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 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의 비아디 공장에서 한 직원이 새로운 에너지 차량 조립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소개했는데, 맨 뒤에 차이나 아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호기심이 가네요.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미국 간의 오랜 무역 협정을 취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 협력하여 중국에 도전해야 한다고 알릭스 파트너스의 글로벌 자동차 책임자인 마크 워커필드는 수요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했습니다. 웨이크필드는 이걸 웨이크라고 발음하네요. 멕시코와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릭스 파트너스 임원은 미국은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원자재 및 가공 분야에서 뛰어나고 멕시코는 노동 집약적 하위 조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점, 중국 지리 칸이 시진핑 계약에 따라 7월에 캐나다의 첫 번째 로터스 전기차 출하 예정. 2026년 5월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월 중국과 연간 최대 4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캐나다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산 체리 제쿠 J5 EV와 오모다 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확인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로이트 칼로스 오소리오가 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쟁의 한 축이고 전기차 대 지금 엔진차의 전쟁으로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얌체 같은 카니 총리에게 트럼프의 향후 보복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한국의 중국 전기차 대응 수준의 뉴스입니다. 무주공상 PHEV 시장 파고드는 도요타, BYD, 현대차가 대응 안 하는 까닭은 제가 6월 23일 날 이미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BYD 4천만 원대 책정하는데 아마 그 전기차 보조금 관계로 기후부가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뉴스로 좀 편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내 차한테 유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시행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도 중국 BYD에서 분석한 것이 없는데 일본에서
BYD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석을 해낸 글이 발견됩니다. BYD 승승장구, 시진핑도 되돌릴 수 없는 숨은 부채 7조엔 넘는 중국 EV 산업의 말로라고 6월 27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인데, 실학가와 쯔까사라는 지역 중의원을 하시는 분이 이 분야의 나름대로 전문가인 모양입니다. 왜 중국 EV 시장은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덕분이지만 중국 국내에서 펼쳐지는 가격 인하 경쟁에 의해서 왕자 BYD에도 그늘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BYD의 자금 융통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테슬라 넘어선 중국 EV 시한폭탄. 그동안 중국 전기차 산업은 세계를 휩쓰는 성공적인 이야기로 회자돼 왔다. 그 대표가 2025년 EV 판매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를 대표하는 EV 제조사가 된 중국 BYD다. 그 빛나는 명성 뒤에 지금 중국 EV 산업은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소모전에 빠져 있다. 공식 재무제표에서는 유의자 부채에 담기지 않은 7조엔을 훌쩍 넘는 숨은 부채다. BYD의 채무는 중국 EV 기업 중에서도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의 EV 메이커 전체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홍콩 조사업체가 파헤친 거대 은닉 부채. 이래 발단은 홍콩의 조사회사인 GMT 리서치가 발표한 한 편의 리포트였다. 동사는 일찍이 중국 헝다 집단의 재무 문제를 초기에 간파한 실적을 가져 다음의 타겟으로서 BYD의 재무 체질의 의문을 제기했다. GMT 리서치 추산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BYD의 실질 순부채에는 3,230억 위안, 약 7조 6천억 엔에 달한다. 반면 BYD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순부채는 277억 위안에 그치고 있어 GMT 추산액의 그 10배가 넘는다. 이 괴리의 배경에 있는 것이 서플라이에 대한 지불을 장기화시키고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이다. 비유하자면 BYD 그룹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그룹 내 어음 같은 이미지다. 지불 대금을 연가로 하는 대가. BYD는 부품을 납입한 서플라이어의 대금 지불을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오래 미룬다. 2024년 시점에서 BYD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평균 기간은 275일에 이르고 있다. 9개월이란 얘기네요. 일반적인 결제 주기가 45일 내지 60일임에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길이다. 즉석에서 지불해야 할 구입대금을 반년 이상이나 염지로 하면 BYD 본체는 살아나겠지만 부품 공급업체는 자금 융통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밖에 없다. 서플라이어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매입 채무라고 봐야 되겠죠. 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빚이며, BYD 측에 있어서는 장래의 지불 압력에 되어 서플라이어 측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 불량 채권화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체불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이 이상함은 외상 매입금의 추이를 따라가면 더욱 선명해진다. BYD의 기타 외상 매입금은 2021년 말 약 413억 위안에서 2023년 말 1650억 위안으로 불과 2년 만에 4배로 불었다. 판매량 급확대에 발맞추듯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금액, 매입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만일 BYD가 파탄 나버리면 앞서 언급한 BYD의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를 뒷받침하는 것이 D체인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금융 도구다. 이는 전자적인 채권 증서의 일종으로 BYD는 공급자에게 현금 대신 이 증서를 발행한다. 증서를 받은 공급자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현금화하거나 만기 전에 할인해 조기에 자금화하거나 다른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
언뜻 보면 편리한 구조지만 현금을 바로 쓰고자 하는 서플라이어는 만기 전에 증서를 할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국내에서 전자결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는데 90일은 그 도둑놈이고요. 어, 그 옛날에 그 어음 지급하던 것을 그 전자어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신 그것이 음, 15일 어음도 있고 30일 어음 그 정도 넘어가는 거 외에는 제가 일했던 조직에서는 안 했던 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납품하고서 검수가 돼서 우리가 돈을 그 업체에다가 지급하라고 해서 회계에다 넘기면은 뭐 증빙들은 다 들어왔으니까 전자 뭐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쪽 그 은행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거래 은행에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은행의 그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제가 있던 조직에서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다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보름이나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쪽으로 송금을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해다가 그것도 돈도 좀 잘 버는데 그러면 쓰겠나 이 사람들아. 오나가 참 그 상도 이쪽으로 그냥 현찰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입금해. 다이렉트로 아니 은행을 통해서라도 그쪽으로 그냥 바로 가게. 뭐 전자범인데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잘 벌잖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할인율은 일설에는 연 6%에 이른다고 여겨져 서플라이어의 이익을 확실히 깎아간다. 문제의 본질은 이 DD 체인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BID 플랫폼상에서 발행돼 그룹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또 맹점이네요. 그 BID 아주 그 나쁜 놈들이네요. 주름은 모두 서플라이어에게. 매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은 자금이 돌아가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보다 내부 유보라고 하는 쿠션이 얇은 경우가 많아 일단 판매의 성장이 멈추면 서플라이어의 지불이 막혀 자금 유통이 멈춘다. 그 부담은 서플라이어가 짊어지게 된다. 납품에서 입금까지 9개월에서 12개월이나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자금 융통을 위해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증서를 할인한다. 이자폭이 깎인 공급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에 손을 떼면 최종적으로 소재나 부품 등의 품질에 반영하게 된다. 일본 기업도 일찍이 디플레이션 불황 속에서 코스트 삭감 속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각되었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그 감시 체제에 대해서도 신뢰성은 낮다. 가격 인하 경쟁으로 EV 판매 부진. 조금 전 BID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동안에는 자금이 돈다고 말했지만 이 전제도 여기에 와서 무너지고 있다. 원인은 명백하다. 중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과당 경쟁에 의한 제한 없는 가격이나 경쟁이다. 실제 BID의 차량 평균 단가는 최근 3년 사이 20%나 하락했다. BID는 정말 승리주인가? 여기에 2025년 1월에서 9월 누적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해 운전자금이 압박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능력 증강을 지속한 결과 같은 기간 현금 유출이 무슨 억 달러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들은 시와 같은 공돌이의 머리로 과당 경쟁을 왜 시키는 정책을 왜 했는지 상돌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차로는 못 이겨. EV로 중국 EV 업체는 2018년 487개가 난립했지만 2024년 기준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는 129개까지 감소했다.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2030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15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 앞서 그 포브스의 알릭스 파트너스의 우려 같은 거를 먼저 소개를 했죠.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공장용지 무상 제공, 저리 융자, 직접 출자를 아낌없이 줬다. 중국 정부는 신흥산업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미끼로 각 기업으로부터
참가를 재촉해 일부러 과당 경쟁을 만들어내 이노베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 독자적인 산업진흥법을 취하였다. 지금까지도 가전, 철강, 태양광 패널 등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2부에 있어서도 대형 보조금에 이끌려 참가를 가속시켜 IT, 가전, 부동산, 배터리라고 하는 다른 업종까지도 모두 EV 산업에 쇄도했다. 시진핑 정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문제는 중국 EV 공급 과잉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다. 시장 확대를 넘어 생산 능력이 과잉되면 앞으로는 승자 없는 가격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줄타기 자금 사정에 시달리게 된다. 잘못을 알아차려도 돌이킬 수 없다.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멈출 수 없다. 이 구조야말로 권위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숙소병이다. 지금의 도태 기능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어 본래 퇴장해야 할 기업이 보조금으로 연명되어 과잉 생산이 쌓여간다. 좀비 기업이라는 거 표현하고 있죠. 결코 강건 노블이 아니다.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과잉 생산의 물결이 다른 나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부 중국 EV 보조금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EV 등 환경차의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을 내놓고 있으며 BID 제도 대상이다. 과잉 투자가 과당 경쟁을 낳고 과당 경쟁이 자금 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연구개발 경쟁에서 좌절하면 단숨에 점유율을 떨어뜨려 선행자 이익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런 중국의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는 그거를 연명시키는 조치는 중지해야 한다. 오늘 그 기후부가 발표한 것을 또 좀 편집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 글에 대해서 다카네이 데유키라고 자동차 저널리스트가 견해를 쓴 것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내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외화를 따내기 위해 중국 기업들도 필사적인 모습입니다. 그 필두가 BID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도 그러한 기업을 백업하고 있는 모습을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BID의 은닉 부채가 어디까지 압축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지불을 지연하거나 할인시키는 것은 공급업체에 납품시키는 부품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산 EV의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장률 등의 상승으로 인해 사용자가 멀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목표라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품질이 높은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 이동의 안정감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차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높은 품질과 안전성의 높이입니다. 또 일본 국내에서의 EV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인상입니다. 제 견해를 좀 피력해 봅니다. JP 모건이 중국의 전기차는 인정한다는 발언의 속내는 이미 이런 부채 구조를 알고 있기에 겉으로만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중국에서 자금을 빼서 한국과 일본에 투기라고 할 정도로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을 올려놓고 있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중국도 그런 고통을 맛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전기차는 결코 덤핑하지 않았다. 그는 스페이스X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장 개방을 시키면서 중국의 원가 회계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 원가 회계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봅니다. 미국의 행보는 아무리 보아도 슬픈 회계적 행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마다 미중 과잉생산 회담 실패의 결과 전쟁의 서막은 바이든 때부터라는 것을 템플릿 자료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저도 그 인식을 하고 있던 얘기인데 자동차 전문가가 장문의 기사를 낸 것이 전문가로서 새롭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글들을 쓸 수 있는
학계자들도 없고 또 그런 언론,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언론이 지금 없죠. 끝장내자 푸틴의 영린 제대로 건드렸다. 작정한 우크라 국산 미사일로 직격 배틀라인. 권윤희 서울신문 6월 27일 우크라 1150kg 플라밍고 탄도 러 전략미사일 발사대 공장 타격 40일 작전 첫 48시간 정점 일격 배틀라인 3줄 요약. 요즘은 기사 내용도 AI가 이렇게 요약을 해 주네요. 기사 자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전략미사일 발사대 TEL 생산기지 티탄 바리카디를 자국산 FP5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 40일 SBU 작전 첫 48례 정점이다. 탄약고 정유시설을 넘어 러시아의 전략무기 생산시설까지 표적이 확대된 것으로 푸틴이 5월 핵시위의 발사 플랫폼 공장으로 답한 셈이다. 향후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확대와 러시아 방공망 적응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 27일 현지 시간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핵심 군수공장 티탄 바리카디를 자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FP5 플라밍고로 타격했다. 사진은 플라밍고 미사일 발사 순간과 피격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2026년 6월 27일 우크라 국방장관 고문 세르히 스테르넨코가 X에 올린 거랍니다. 이거가 자기네가 쏜 미사일이 이 목표 지점에 가서 찍는 것까지 이렇게 찍어서 하는 데는 러시아 내 그 침투된 그 휴민트들이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그 북한 간첩들이 국내에 와 있어도 우리가 식별이 잘 안 되듯이 그런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발사 순간 그 발사 순간을 또 이렇게 그 저기 올렸네요. 그리고 목표 지점에 가서 폭발하는 것도 이런 거를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정보전이라든지 휴민트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활동을 하고 있다,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대당 1천만 행으로 러시아의 대타격, 푸틴 위협 세계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자폭형 드론의 성능이라니. 데일리 신조에서 6월 27일 푸틴 대통령은 안면 창백, 모스크바 정유소를 가미가제 특권 드론 급습으로 퍼붓은 검은 기름비,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를 제압도 자리를 비운 인적 대가로부터의 계속.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산 가미가제 드론에 시달리고 있다. 6월에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남동부의 카포트냐 지구에 있는 제유소를 200기의 드론이 강습, 정제시설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저장 탱크가 날아가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 밖에도 러시아군의 군사시설이 잇따라 파괴되고 있고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간선도로와 철도교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휘발유 등 물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전권을 올리고 있는 것이 FP1과 FP2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제의 자폭형 드론이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하마스와 에이테크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교환 조건으로 러시아 본국은 미사일로 공격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고황, 요거를 우리는 절박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박함이 낳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FP1이나 FP2, 앞서 얘기한 미사일은 FP5로
돼 있죠. 그 플라밍고라고. 미군이 자랑하는 미사일 시스템과 손색이 없는 공격력을 가지고 개발 비용도 러닝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러시아 국내를 공습해 정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군사 저널리스트는 곧 FP3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쪽은 FP1이나 FP2와는 달리 그 길이가 뭐 길고 아니 폭인가 길이 12m로 대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조급함. 1톤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가미카체 드론이며 제트 엔진으로 비행합니다. 그 항속거리는 3,000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도쿄에서 필리핀과 베트남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디서나 모스크바를 필두로 하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공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제 드론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모스크바 공습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 현실화됩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위협이 아닐 것입니다. 안일수 군사 언론인. 위협이 아닐 수, 뭐 이런 뜻이겠죠. AI가 가미카체 드론을 자동 조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생화학 무기는 빈자의 핵무기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FP1과 FP2를 빈자의 순항미사일 빈자의 공격기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는 것 같다. 지상전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는 고전하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옳지 않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상전에서도 초조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FP1과 FP2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도 보도하고 있다. 사진도 푸틴 대통령이 좀 즐겁지 않은 그런 걱정한 얼굴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40도 넘는 유럽 폭염. 24일 현지 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한 청년이 폭염 속 더위를 식히기 위해 다리 밑강으로 뛰어내리고 있다. 애 같기도 한데 이게 청년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 뉴시스 AP 유럽 전역의 폭염이 뭐 40도가 넘고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물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사진 두 가지만 편집을 했습니다. 동북의 마약왕 등 5명을 각성제 밀매 혐의로 체포. 40년 전부터 각성제 밀매를 빙자하고 있었다. 동북이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우리 동북아시아인 줄 알았더니 일본의 동북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6월 27일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미야기 현내 각지에서 각성제 밀매를 반복했다는 등으로서 현경과 도호쿠 후생국 마약단속부의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오사키시 카시마다 이히라도 무직의 남자 72세 등 5명을 각성제 단속법 위반 영리목적 양도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남자는 조사에 대해 약 40년부터 각성제의 밀매를 빙자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해 구익객이나 수사 관계자로부터 동북의 마약왕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약 장사라는 얘기네요. 발표에 의하면 남자와 센다이, 이시노마키, 오사키 시내의 남녀 4명 20에서 50세는 2024년 3월에서 2025년 10월 남자의 자택이나 이시노마키 오사키 시내의 파친코점이나 편의점의 주차장 등에서 각성제를 손님에게 양도하는 등 한 혐의 용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경은 센다이, 이시노마키, 시오가마, 오사키, 마츠시마의 5개 시의 읍내의 구입객 등 12명 20세에서 60대도 동법 위반 사용 등으로 체포나 서류 송금했다. 남자들은 SNS 등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있었다고 해 현경은 23년에 밀매의 정보를 얻어 수사를 진행시켜왔다. 밀매인 등이 출입하는 다카하시 용의 자택 등으로부터
더는 각성제계 약 30g, 말단 가격 약 159만엔 상당 외 대마나 코카인, MDMA를 압수, 도호쿠 지방의 손님을 중심으로 불법 약물을 밀매하는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 독구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국기 배지 위아래 거꾸로 방중한 김민석 총리 비판, 나라망신. 변재형 조선일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극기 배지를 상하 역으로 장착한 채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국힘 최은색 대변인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가의 상징이다. 일반인도 아닌 대한민국 총리이면서 해외 공식 일정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정착한 모습이 공개된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색 대변인은 총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다. 태극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나라를 책임진다고 해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거를 좀 더 깊숙이 분석을 해보면 이거 일부러 배지를 거꾸로 달았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우리도 그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도 태극기 그리는 연습을 했는데 이걸 건건 감리해서 외우는 것이 3, 4, 5, 6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은 3이 뒤집으면서 3이 뒤집으면서 이게 밑으로 가죠? 아, 뒤집으면서 이거를 또 좌측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깃발을 다는 봉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3이 됩니다. 3, 4, 5, 6 N자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왼쪽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N의 거꾸로 된 자인데 요거 이렇게 뒤집어 달면은 이렇게 되죠. 태극기를 위아래로 뒤집어 N을 만들었다. 노스 북을 상징한다. 이거 아닙니까? 얘네들 중국엔 왜 갔는지 여기엔 표현도 없고 나라 망신이 아니고 정복을 표현한 것임. 이재명도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새끼들 같으라고. 그게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 이 정복 세력들이군요. 결국은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이민석이냐 김민석이냐 음? 음.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탁상공로가 시선 돌리기 하는 좌파 지식인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것은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눈으로 읽기만 했습니다. 최근에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반이스라엘 발언 때문에 아마 보수층이라든지 또 진보적인 사람들도 좀 그렇지 않나, 외교를 존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이 원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한다. 자기 공소처에서 자기 목숨 살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모든 혁명은 이길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윤회개혁은 절작이었다면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는 극단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는가? 그리고 이것을 저와 같은 시각이 아니고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광주고법 5.18 당시 북간첩활동 가능성 있어. 그럼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유일보 2026년 6월 25일자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그저 친북 세력일 뿐이다. 한국시민단체 제대로 된 단체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가 광주 때 이거 태극기
들고서 하는 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여기다가 깃발을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차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국적도 없는 태극기, 뒤집혀진 태극기 이런 것들을 달았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을 대체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파 전략 전술이 없다.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는 상관관계 출원의 귀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충근 TV, 그 배경에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우양호로 전환하는 세계 정치, 이럴 때 그냥 재미삼아서 우영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이해를 우리가 하겠는데요.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미국이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인 중국이 야기하는 재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제압하는 일이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랜드 문제는 모두가 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신론 독재 국가다.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카니 총리 선출 후 독립선언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하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고, 이 알버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파이프라인으로 석유를 팔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카니 총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영국의 현 총리인 스타머의 퇴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고 있는 인물이다. 땡큐 일론 머스크. 어린애가 국기를 이런 국기가 들고 있네요. Does it look normal? 이게 정상입니까? 영국 법무장관, 영국 교육부 장관, 브라이턴 시장, 런던 시장 모두 무슬림 등이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영국의 소녀들이 이슬람 깡패들의 강간에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45세의 영국 어머니는 9개월 투옥당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머를 감옥으로 보내라. 그 때문에 가라앉는 배로부터 저 쥐새끼가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독일 대한정당의 승리. 그 여성이 이 당수인 모양이에요. 청년층 지지, 독일 정치의 대지진, AFD를 향한 방화벽 붕괴.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지지를 했었죠. 독일 AFD 이 대한정당을. 주독 미군이 정말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던 이탈리아도 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미도 지금 보수 정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유가 있었네. 트럼프가 USAID를 폐쇄한 이후 남미 선거 7개국에서 소위 기성 언론들이 말하는 구구파 정권들이 탄생했다. 트럼프 공산주의 처음엔 인기, 결국 죽음과 파괴로 귀결. 이 전기톱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헤라르드 밀레이 1970년 10월 20일 출생인데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로 2023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제58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도 소개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거라면서 다른 거는 번역을 해서 했는데 업데이트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저도 영어가 짧아서 번역을 좀 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다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중국 국제정치학적 얘기는 잘 알겠는데 한국의 현 좌파 정권에 대응할 우영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이충원 박사의 한계가 이제 보이는 것 같기만 합니다. 국제정치 외교도 조선관계와 내치와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정치학자라도 국내 문제를 빼놓고 전 세계가 우향우하고 있다.
그거 얘기해서 뭐 어떻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해야 그게 국제 정치학 박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요구하고 싶네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연 30%대 역대급 수익률, 연금 노격차 막는 5가지 방법. 요거 했는데, 지금 이 언론들이 이 연금까지도 그 투자 펀드, 저축 펀드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돈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래서 AI가 뭐 이렇게 뭐 다 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양인데, 고민하는 얼굴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포모라고, 소외 불안 증후군 그런 거 느끼지 말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시고, 제 경험상으로는 자넨 생계형인데 건물 투자나 해라. 노후 되면 그때 다른 애들하고 동료들하고 비교해봐라. 이 요런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3할은 주식, 3할은 부동산, 그러니까 그 주식은 이제 채권, 그 부채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연금, 그 저축펀드 매달 얼마씩 넣는 거라든지, 어, 그 다음에 현찰도 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10%는 그것도 비상금으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없으면은 주식 쪽으로 할 거냐 부동산 쪽으로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표현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김정은을 축출하고 그를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교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과 같이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왜 번역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보수 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저는 요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우리나라가 너무 법돌이들이 지금 엘리트리 돼가지고 지배층이 됐는데, 좀 공돌이나 상돌이 중에서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돌이들은 좀 중류층에서 좀 살아라. 음, 저는 여기 하류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류층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하류층의 소비자인데, 이 사용자와 노동자와 그 자정장치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요. 한미일 동맹과 자유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에서 이 자정장치가 꽉 그 이 쐐기를 박아가지고 튼튼한 K K 보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